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 브랭크, 청년이 알아야 할 결혼과 육아에 대한 아카데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대하는 청년들의 갈등 해결, 결혼 준비와 가정생활 갈등 해결 솔루션. 새로운 가족을 꿈꾸십니까? 청암대학교 사회복지과 손경화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강의는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동시에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를 통해서 결혼 준비와 가정 생활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리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요. 제가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PPT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 여기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 N포 세대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부터 이렇게 어둡고 무거운 말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을 더 우울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자, 한번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3포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3포 세대는 연애, 그리고 연애를 못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요즘 청년들이요, 사귀고 싶어도 직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연애에 대한 불안도 있고, 따라오는 것이 그로 인해서 결혼도 어렵게 되고, 또 결혼을 못하다 보니까 출산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요, 5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거기에 두 가지 더 포함이 돼서 요즘 주거의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집을 사고 싶은데 영혼을 끌어 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싶은데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직장을 구해가지고 10년, 20년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것도 포기하는 세대. 거기에 더불어서 내가 경력을 계속 쌓아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또 인턴만 하다가 정규직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집과 경력과 관련된 오포의 문제도 많이 갖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더 포함을 하면 7포 세대가 되는데요. 이 7포 세대는 희망과 또 그로 인한 취미, 인간관계까지도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7포 세대의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더 보태면요. 신체적으로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외모에 있어서도 또 자신감이 결여돼서 그로 인해서 무기력하고 이러한 것들이 더 쌓여 나가서 청년들이 축 처진 어깨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헬조선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N가지를 포기하는 세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미래는 알아야 될 브랭크를 채워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브랭크가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주제는 바로 꿈꾸는 가족입니다. 저에게 처음에 이 강의를 의뢰한 여수 청년 지원센터에서 대주제를 결혼과 육아로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준비와 결혼 생활에 대한 갈등 해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꿈꾸는 가족은 무엇인가? 우리 청년들이 이 주제를 생각한다는 것이 아까 3포, 5포, 7포, 9포, N포라고 했는데 이 주제가 청년들에게는 사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였을 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꿈꾸는 새로운 가족을 말한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기성세대가 주는 훈계라고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제가 결혼과 가족이라고 하는 수업 시간에 대학생들한테 매년 묻습니다. 졸업 후에 결혼을 할 친구 손 들어 보세요 라고. 그러면 제가 15년 전에 물었을 때 한 반에 40명 중에서 절반인 20명 정도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결혼하겠다고요. 그런데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서 최근에 물어보았을 때는 몇 명 정도일까요? 40명 중에서 5, 6명만이 결혼하겠다라고, 그것도 수줍게 손을 듭니다. 새로운 가족을 꿈꾸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생각보다 어렵고, 이 새로운 가족을 꿈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다양한 역할과 책임이 버겁다는 것도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무겁게 시작을 했는데요. 자, 다음 PPT에서 보시면 생애 주기로 본 나의 위치입니다. 이 생애 주기로 본 나의 위치에서 우리는 다들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아들, 또는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누구의 아빠, 엄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아마 형, 동생, 뭐 이런 사회를 이루는 최소한의 단위인 가정에서 각자 여러분들의 위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가족들 안에서의 역할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는 어떤가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떠나게 되고, 우리가 이 가족학에서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족은 축소되고 마침내 부부가 또 사망을 해서 가족은 소멸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가족학에서는 생애 주기,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 생활 주기, 이 사이클에 따른 발달 과업의 이해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PT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사이클은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관점에서 본 생애 주기다라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여기 제가 이렇게 파란색 박스에 있는 young adult, 청년, 그리고 middle age, 그래서 중년층. 그래서 이 여수시 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과 요 중년층 이 결혼을 막 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꾸미는 그 대상까지일 텐데요. 이 young adult라고 하는 청년기에 우리들은 학교를 다니거나, 그죠?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요, 동기, 선배, 후배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사와 후임 간의 여러 가지 끈끈한 대인 관계를 통해서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동성과 이성 간의 인간관계, 그리고 타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청년기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어린아이 시기부터, 영아기부터 또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 학동기까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관계에 몰입해서 인간관계를 하는 이런 감정이입 능력들은 어찌 보면 청년기와 또 이 청년층에서 하는 중요한 발달 과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이입의 능력을 싹트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인 초기의 가치인 애정과 사랑을 싹
띄우고 있고요. 이성 간에는 또 결혼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마 여러분들의 현재의 위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강의를 듣는 이제 소수의 분들 중에서 결혼을 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년층은 어떠한 발달 과업을 가져야 될까요? 방금 얘기한 청년기에 결혼한 부부들의 경우에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생산성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자녀와 타인을 사랑으로 보살피게 되고 성숙한 태도를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 시기에 생산성이라고 하는 발달 과업을 이행하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아니죠. 이 당근 자발적인 비혼을 하더라도 그렇죠? 결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만남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의 구성원을 갖게 되더라도 발달 과업을 이행하는 것이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만약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 양육의 생산성을 갖지 않는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사회에 환원해서 사회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아까는 자녀를 낳는 자녀 양육의 생산성이라면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지식을 환원하는 사회적 생산성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만약 자녀 양육의 생산성도 사회적인 생산성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로만 집중돼서 대인관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자기 침체에 빠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얘기한 발달 관점은 이 방금 맨 위에 사진에 있는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청년의 어떤 친밀감, 고립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자녀 양육의 생산성, 그리고 사회적 생산성,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침체감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 대한 관점이라면 두 번째 그 PPT에 나오는 레빈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 주기 발달적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 주기를 4시즌,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인생의 그 사계절의 변화에 비유해서 우리의 인생을 설명했습니다. 계절처럼 삶의 과정에 있어서도 순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의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떤 계절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마 그쵸, 청춘은 그쵸,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학자마다 다르겠죠. 또 아마 여러분들은 28에 16, 18이 넘어가고 나면은 그쵸, 봄이다, 봄에서 여름으로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청년기에서 중년기, 인생의 주기 안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가 살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참가한 여러분들은 아주 안정적인 시기를 갖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기를 겪기도 하는 이 안정기와 전환기의 굴곡이 인생의 주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안정기에는 어떠한 그런 결정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죠. 어느 학교를 갈까? 아니면 학교를 갈까? 직장을 선택할까? 또 아니면 외국에 가서 내가 조금 뭐 인턴이나 그쵸? 뭐 가가지고 뭐 어학을 배울까? 이렇게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목표와 가치를 추구해 가면서 인생의 한 축을 구축하고 만들어지고 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인생의 구조를 구성하는
직업 선택,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 선배, 후배, 직장의 동료 뭐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또 이 만나는 과정 안에서 어떨까요? 우리 동성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성을 만나게 되죠. 이성을 만나서 뭐예요? 사랑을 싹 틔우게 되고, 그죠? 관심과 애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막 예뻐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게 더 발전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한 10년, 20년 이후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자유로울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자유롭지만요. 결혼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중요한 선택을 자기의 인생의 구조 안에서 삶의 목적과 가치에 따라서 선택하게 됩니다. 안정기에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직업 선택, 결혼을 할지 말지, 뭐 이런 것들. 터닝 포인트, 전환기에는 말 그대로 새로운 선택과 결정을 어때요? 걱정하고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자기 인생의 그 구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제 결혼 생활 했어요. 직장 생활 했어요. 다양한 인간관계 가졌어요. 여기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아마 들어보셨죠? 권태기라는 거 느낄 수 있고요.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번 다른 직장으로, 그쵸? 이직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할 거예요.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쵸?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그동안의 인생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었다면 이제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나를 위한 인생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했던 일들과 다른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시도해 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환기에는 의문을 갖고 이 재평가에서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안정기이세요. 지금 만약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 조금은 더 안전하게, 네, 직장에 가기 전에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전에 뭔가 자기를 다지는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일 거고,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거나 또는 직장에서 뭔가 흥미라든가 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이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고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태이신가요? 안정기이신가요? 아니면 전환기이신가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름일까요? 봄일까요? 어떤 분은 가을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은 바로 우리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2021년 지금 올해 여성가족부의 가족 실태 조사입니다. 가족 실태 조사를 2015년과 2020년에 했습니다. 보이는 파란색과 분홍색으로 보이는데요. 2015년은 파란색 막대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2015년 막대기하고 분홍색으로 표시되는 2020년 그 자료는 20대와 70대 이상 간에 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혼 독신 경우 이제 맨 왼쪽에 20대의 맨 왼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독신으로 살아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37%가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2020년에 어때요? 무려 50%가 넘는 53%로 급격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혼하고 싶은 친구 물어봤을 때 점점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 비혼 동거,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같이 사는 거 25.3%가 2015년도에는 찬성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46% 정도입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승인하지 않고 어른들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뭔가 이것은 형식적인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가졌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혼 동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내년에 내후년에 이거 조사하면 어때요? 50% 넘어갈 겁니다. 결혼해서요. 그러더라고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무자녀를 갖는 경우도 보니까 2015년에 몇 퍼센트예요? 29.1%입니다. 근데 2020년도에 52.5%로 자녀를 갖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또 결혼하지 않고 비혼으로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형태 하지 않고 출산을 하는 비율도 우리 2015년에 8.4%에서 52.5%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청년들이 아까 M4 세대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20대가 여성가족부에서의 연구에서도 비혼 독신, 비혼 동거, 무자녀, 비혼 출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사회 가치관으로 되고 있다는 추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볼까요? 이 70대 이상 어때요? 70대 이상의 비혼 독신, 비혼 동거, 뭐 무자녀, 비혼 출산 이런 것들은 막대 그래프가 어때요? 낮습니다. 뭐 10%대 또는 그 밑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많은 차이를 보이죠. 70대 이상 뭐 요즘 말이 안 통하면 꼰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쵸? 아, 라떼 나 옛날에 라떼는 막 이런 얘기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오른쪽에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전통적으로 결혼은 어떻게 해요? 양가 부모들을 모아놓고 많은 친척들 사이에서 축하를 받고 하는 그런 결혼식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수업 듣는 우리 청년들은 아마 그런 거보다는 그쵸? 동시 입장한다거나 결혼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봤답니다.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인 그 결혼을 하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20대는 70.2%가 찬성을 한 반면에 이 70대 이상은 이 보라색으로 43.8% 정도가 찬성하였네요. 이렇듯 결혼에 대한 예식에 있어서의 가치도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세대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얘기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형식이 중요한가요? 그 안에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관심과 애정과 따뜻함과 가족애가 더 중요한가요? 그 다음 동영상, 그 다음에 PPT 자료를 보시면 자, 이 그림 하나 났습니다. 전통적 결혼식. 2021년도,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금 결혼을 하는 혼인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21만 4천 건으로 전년보다 한 1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감소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뭐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나 또는 뭐 다양한 것들의 변화,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감소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이 보시는 사진에서의 혼례식은 전통적인 결혼 예식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 사진과 같은 유교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즘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 코로나 전에도 이런 전통
전통적인 결혼식을 하는 것은 거의 보기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요즘 강사님, 요즘 어떤 결혼식 하나요? 이렇게 또 질문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결혼식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드라이브 스루 결혼식. 사실 드라이브 스루는 주차를 하지 않고도 손님이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서비스로 주로 여러분들 어디서 보셨나요? 햄버거 패스트푸드점, 그 다음에 커피 전문점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존의 그런 결혼식이 많이 변화되고 바뀌게 됐고요. 이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결혼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자료인데요. 드라이브 스루 결혼식을 치르고 있는 이 그 말레이시아 신혼 부부의 사진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길에 서 있어요. 그 아래 그 보시면 길에 서 있죠. 그리고 차량을 탄 하객이 올 때마다 가볍게 인사를 하고요. 이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는 그런 하객들은 차량에 탑승을 한 채 고개 그 오른쪽 밑에 보시면 상자가 있잖아요. 이 상자에 축의금을 넣고 신랑 신부는 이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이 답례품 있잖아요. 그 뭐 포장된 음식이나 뭐 물건 이런 것들 우리 뭐 요즘 뭐 그 우산이라든가 뭐 이런 그 뭐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결혼식을 치르는 겁니다. 이런 드라이브 스루 어떠세요? 요즘의 시대상 잘 반영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결혼할 때는 드라이브 스루 결혼식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런 결혼식 많이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인터넷 강국, 한국의 결혼식. 에도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결혼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어떤 결혼식이 요즘 많이 되느냐? 화면에서 보이는 유튜브 결혼식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이 자료는 국민일보에서 발췌한 기사인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행사 중계를 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행사에 참여하고 댓글을 통해서 이제 축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마치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 것처럼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댓글도 달 수 있고 뭐 궁금한 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결혼식 때도 누구누구 축하한다, 잘 살아라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마치 내가 결혼식에 가지 않더라도 그죠? 지리적인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꼭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랜선을 통해서 결혼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요 요즘 결혼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99명 뭐 미만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청첩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유튜브 결혼식에 초대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요 생소하고 뭐 장난 같았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사회적 단절을 좀 연결한다라는 그런 느낌, 같이 그 시간을 공유한다는 느낌, 뭔가 소통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느낌.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그죠 하객을 이렇게 좀 찍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보니까요 이름만 있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귀한 분들이셔가지고 얼굴 안 보여주고 이름만 이렇게 지금 제가 볼 수 있는데 이게 사람들끼리 그 소통을 활성화한다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유튜브 결혼식도 이 새로운 사회적인 그런 트렌드에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가족입니다. 여기 가족
위에 있는 가족은 엄마, 아빠, 아이가 같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어떠세요? 엄마, 아빠, 뭐 또 손자, 자녀까지, 손자, 손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가족의 따뜻함, 편안함, 안락함, 행복, 기쁨, 안정, 평화, 축복, 이런 공통적인 그런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확대된 그런 가족들이 부럽고 멋지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가족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들은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이런 사진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가족 사진을 찍거나 사진 찍을 때는 어때요? 조금 뭐 공식적으로 막 친한 척하고 예쁜 척하고 그쵸? 막 꾸며서 원래 많이 다투고 그래도 그쵸? 사진 남는 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인상을 쓰고 있거나 그렇게 사진 찍지 않죠. 물론 장난 삼아서 하지 않는 이상은 다 웃고 하하거리고 하는데 아마도 지금 앞서 보여드린 이런 사진 속의 이상적인 가족들, 제가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상적인 가족 물론 많이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근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정상적인 가족, 사실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비정상이에요. 이 정상적인 가족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가족은 언제나 행복해야 돼, 언제나 따뜻해야 돼, 언제나 즐거워야 돼 라고 이렇게 가족을 떠올리고 있지만 현실에서의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구성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가족이 항상 따뜻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갈등도 생길 수 있고 그 안에서 그쵸? 분노도 생길 수 있고 그 안에서 걱정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예를 들어 정상적인 가족은 모두 행복하다, 가족은 부모와 자녀로 라고 하는 인적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해야 된다. 가족은 혈연과 결혼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 제가 고정관념이라고 얘기를 한 건 이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고정관념 왜 그러지? 가우뚱. 이제 가족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족학에서도. 적절하지 않고 그 현재 시대적인 상황에 전혀 맞지 않아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두 마리의 강아지, 편견, 선입견, 요걸 떨쳐버리는 시간이 바로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족을 꿈꾸는데 아마 중요한 핵심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제가 강의를 이제 쭉 지금 벌써 30분 혼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물 좀 마실게요. 아유, 열심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들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이렇게 들어와서 강의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아유, 제가 이거 강의를 잘해야 될 텐데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해야 될 텐데 이게 온라인 수업이요. 실시간이지만 또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온라인이 갑자기 랜선이 끊어질 수도 있고요. 전기가 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초긴장을 하고 혹시 말에 실수는 하지 않는지 여러분들한테 내용이 잘 전달될지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정말 여러분들 중에서 잘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수업이 재미가 있을 텐데 이 강의가 재미있을 텐데 아이고 저거 뭐 내 얘기하고 좀 달라 좀 모르는 것 같아 요즘 청년들 결혼할 상황이 아닌데 뭐 이렇게 이제 그럼 사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요청받았을 때 많은 생각을 했고 고민을 했고 그러면서 강의 준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페팸족 나와 있습니다. 자, 페팸족 밑에 그 영어의 펫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그려져 있고 반려동물 이렇게 나와 있고요. 패밀리라고 나와 있으면서 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영어의 펫과 패밀리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페팸족이라고 얘기합니다. 페팸족에게는 그 반려동물 그 자체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동물 자체가 동생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그 동물한테. 그래서 새로운 인간, 새로운 동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가족 관계. 예전에는 가족 안에 동물을 사람이 아닌 사람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끼워 넣지 않았지만 점점 가족의 구성 안에 이 반려동물도 그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을 안에서는요. 현재 그 전국에 이 반려동물과 같이 하는 가족들이 2238만 가구래요. 그래서 5가구 중에서 1가구가 바로 페팸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새로운 가족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나, 가족은 사람과? 아니에요, 교수님. 지금 우리 집도 이 페팸족이고 페팸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랬는데요? 이렇게 또 사람마다 느끼는 게 그렇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새로운 가족을 꿈꾸며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형태가 다양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패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다양한 가족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정상가족, 엄마, 아빠, 자녀, 할머니, 할아버지 이 정상가족이라는 그 말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사실 주변에서 다양한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한부모 가족 있잖아요. 한부모 가족 어때요? 이혼을 했거나 별거, 사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모 중에 한쪽이 없어서 또는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우리는 그걸 한부모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도 현재 있습니다. 동거가족 아까 제가 결혼하지 않고 결혼이라고 하는 형식 깨버리고 그냥 같이 사는 그러니까 혼인신고하지 않고 부부나 또는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들 동거가족들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조선가족 들어보셨을까요? 이 조선가족은 만 18세 이하 근데 사실 18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손자나 손녀가 65세 이상의 그 조부모와 같이 이루어지는 가족 이것도 다양한 가족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러기 가족 들어보셨을까요? 자녀가 유학생활을 한다거나 부모가 취업으로 인해서 떨어져 있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가구의 구성원의 가족도 있습니다. 기러기 가족. 동성애 가족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레즈비언이라든가 게이라든가 트랜스젠더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성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가족도 있습니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만나도 봤고 인터뷰도 해봤는데 똑같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가족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미혼모 가족 결혼하지 않고 미혼을 통해서 자녀로 이루어진 그런 미혼모 가족도 있습니다. 아까 결혼 말고요. 우리가 입양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입양한 자녀하고 법적으로 혈연이 아니라 법적인 관계를 맺어서 부모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족들, 자녀들 있습니다.
또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재혼 가족. 많이 보셨을 텐데 재혼을 한 부부하고 그 자녀들로 구성된 그런 가족들, 이런 다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가족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이상적인 가족만을 가족의 범주로 보는 것은 매우 협소하고 전근대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청년이 알아야 될 브랭크, 다양한 가족이 있다, 그것만 인식을 하신다면, 그리고 그 다양한 가족을 포용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거라면 그것만으로도 이 강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그 강의의 주제가요, 결혼과 육아를 설명하라고 저한테 제 주제를 주셨고, 소 주제 안에서는 결혼 준비와 결혼 생활에서의 갈등 해결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식을 통해서 혼인 사실을 알리고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결혼을 해서 꼭 아이를 낳아야 된다, 이런 것만 가족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들이 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혼인도 비혼도 동거도 무자녀도, 아까 우리 그 여성가족부에서의 그 연구 가족 실태 보셨잖아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가족의 형태의 변화, 다양성의 발견입니다. 자, 제가 PPT에 로봇이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팅방에다가 한번 로봇이 가족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나오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동영상이 빨리빨리 안 나오네요. 자, 지금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제가 쉼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교감하는 이른바 반려 로봇인데요. 홀로 사는 노년층이 늘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 발달로 앞으로는 가족 대신 반려 로봇과 함께하는 일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규정 기자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로봇. 안녕하세요. 사람과 교감을 위해 만들어진 돌봄 로봇입니다. 헤이 니코, 이름 뭐야? 저는 니코라고 해요. 춤춰봐. 노래 맞춰 춤춰볼게요. 눈웃음으로 관심을 끌다가 대꾸가 없으면 칭얼거리는 게 손주 같기도 합니다.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거기 아닌데?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다 서툴 땐 위로도 건넵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우선 자녀들도 그런 걸 좀 그렇게 친절하게 잘 안 해주잖아요. 귀엽잖아요, 어쨌건.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도록 설계돼 많이 움직이면 사람처럼 지치고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선 호기심이 자극됩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그 관계적인 애착이 형성이 되려면 뭔가 이 사람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주 본 사람은 더 친근하게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했던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다시 대화를 던지고요. 돌봄 로봇과의 일상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김명자 씨. 코로나 탓에 요즘 인공지능 스피커가 유일한 말벗입니다. 아리야, 잘 잤어? 네, 덕분에요. 41년생 뱀띠 운세 좀 알려줘. 튀는 말이나 행동은 피하는 게 좋아요. 위급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119에 전화를 걸고 말동무가 돼주며 치매도 예방해줍니다. 미국에선 반려로봇이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호전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맨날 나하고 저녁에도 얘기하고 인사하고 아침에도 인사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가족인보다 오히려 더 친근하다고 봐야죠. 기계라도 그렇죠. 말을 대화가 되니까. 국내 돌봄 로봇 시장은 309억 원 규모, 5년 만에 배 이상 커졌습니다. 대기업도 성장 가능성을 보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게 숙제입니다.
긍정적인 그 대화를 하고 있지만 화가 나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인간의 아주 복잡한 감정을 다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AI까지 만들어진다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우리나라 돌봄 로봇은 교육이나 건강관리처럼 실용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아직은 걸음마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반복되다 보면 정서적인 돌봄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얼마나 쌓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화 모델이 많이 구축되어 있고 이거를 저희 로봇에 끼워 있을 때는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로봇과 일상을 공유하고 감정을 나누는 사람들. 먼 미래엔 반려로봇과도 가족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고마워. 자, 제가 로봇이 그쵸? 로봇이 재롱을 떨고 아이고, 말 자.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로봇이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어떠셨나요? 영상에 우리가 등장하는 어르신은 로봇과 얘기하고 있죠. 어떨 때는 로봇이 정말 가족보다 낫다라고 그 어르신이 맥락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저 역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요. 하이 빅스빅 오늘 날씨 말해줘. 이렇게 얘기 혼자서 하면서 아침을 엽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하이 구글 뭐 이렇게. 물론 가족이라고 하는 규정을 항상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탈피하는 것도 아마 로봇도 사람 대신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그쵸?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가족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화면에서 일과 삶의 균형. 자, 우리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죠? 직업을 갖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수업 듣고 있으신 분들 한 분도 이제 그 얼굴 보여주는 사람 없네요. 혹시 얼굴 보여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은 얼굴 보여주시면서 좀 같이 이렇게 저하고 대화하듯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랑스러운 눈빛을 팍팍 보이겠습니다. 아유, 우리 센터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잘 듣고 계시죠? 제가 우리 센터장님이 요구하는 여수시 청년들이 알아야 되는 브랭크, 결혼과 육아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가족이 로봇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방금 영상 보셨기 때문에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우리가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면서 뭘 가져요? 직업을 갖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제 청년들이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그러한 그 고민을 하는 시기가 지금 청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요즘 제일 또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면 워라밸입니다. 그 워라밸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일과 삶의 균형.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일을 위해서 할당된 시간과 삶의 다른 측면들 사이에서 그 개인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직장 생활하시는 이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그쵸? 내 맘 같지 않아요. 좀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좋은 척하죠. 그쵸? 이게 나의 생활이니까.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남녀의 차이에 따른 그런 뭐 고정관념도 있을 수 있고 성별에 따라서 일과 생활의 갈등이 또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가족 안에서 남녀의 차이도 있죠. 남성은 가족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된다. 반면에 여성은 가정 생활을 더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 남녀가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직장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직업의 스트레스와 또 가정 생활과 관련된 압박감, 스트레스, 이건 남녀의 차이가 있다라는 그 통계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때요? 자녀의 수나 혼인 여부라든가 나
돈 좀 더 벌고 일할래. 그 다음에 하기 싫은 일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가정에게도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또 삶이, 직장이 균형을 좀 가져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부터 이런 워라밸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시 퇴근도 하고, 그래서 가족 생활을 더할 나위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어때요? 퇴근 후에는 업무 연락 하지 말아라. 카톡도 하지 말아라. 문자 보내지 말아라. 그렇죠? 전화는 당연히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일할 땐 일할 수 있게끔 해주고, 생산성 위주의 회의. 막 우리가요, 높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회의할 때 보면요, 막 한 얘기 또 하고 막 이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 위주의 회의를 하고, 명확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유연한 탄력 근무라든가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이렇게 뭐 어떤 절차라든가, 물론 이런 절차들도 그 직장 생활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여러 뭐 그 전자 결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회식 문화가, 그렇죠? 직장 끝나면 또 제2의 직장에 이제 그 술 마시러 이제 또 이렇게 회식 같은 것도 있는데, 요즘 그런 것들보다는 다들 라이프 스타일이 가족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실태조사에 의하면요, 지금 보시면 이 보라색 요 부분은 여자가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 보기, 식사 준비, 청소 등 그런 가사 노동의 경우는 어때요? 70%가 결혼을 하면 전적으로 누가 맡아요? 여자, 아내가 맡아서 하고, 남편은 여기 보시면 약간 초록색 있죠? 2.8%밖에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일과 가정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26.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26세 이하의 부부, 여기 지금 이 그래프가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 이제 제가 봤을 때 젊은 사람들, 저보다 29세 이하의 부부의 경우에는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나이 드는 사람보다 더 높습니다. 56.4%라고 얘기해요. 전체 연령대에서 훨씬 그 어릴수록 평등하게 가사 분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도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고요. 그렇죠? 뭐 어떤 거 할 때도 똑같이 공평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실까요? 만약에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결혼하지 않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수업 듣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공평하게 가사 분담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질문 한 것 같아요. 여기 이거 듣고 있는 청년들은 아까 그 통계에서도 나와 있듯이 당연하죠, 당근이죠,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 주변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데이트 비용도 반반 부담하고, 결혼해서도 생활비도 반반씩 부담합니다. 내가 번 돈 n분의 1로 딱 나누고, 가사 부담, 넌 설거지해, 나는 그 세탁할게, 빨래할게. 자녀 양육, 주말에 똑같은 시간 할애해가지고 다 함께 하는 것, 다 함께 돌봄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부 이 가족 실태 조사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좀 들어요. 글쎄요, 이 지금 여기 70.5%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여자가 더 많이 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제 이 부분, 여자가 더 많이 한다는 이 부분은 줄어들겠죠. 이 평균적인 부부들이 경험하는 그런 실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내가 더 많은 가사 노동,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이 이 앞서 말했던 워라밸은 아니죠. 그래서 워라밸이라고 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가사나 또는 가사 노동 그리고 자녀 양육, 교육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이거 갖고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위기, 가족의 해체 등 다양한 가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의 그 또 주제인 그 뭐 결혼 생활의 그 갈등으로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새로운 가족을 꿈꾸십니까? 하면서 또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욜로입니다. 욜로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You only live once.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가장 삶을 윤택하게 사는 걸까요? 이 물음에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의견이 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지금 특히 여러분들은 청년들이시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고 또 대비하면서 현재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매우 클 겁니다. 저는 욜로를 위해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이 윤택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건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냥 형식적인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현재의 위치에서 앞서 말했던 인간 발달 단계에서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적인 네트워크, 사회적인 관계망을 만들어 보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청년들이니까. 만약 본인이 다양한 세계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나의 정체성, 나의 친밀감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고 단계적으로 좀 나아지면 여러분들이 여행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을 통해서 내 삶에서의 욜로를 경험을 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행을 가기 위해선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알바도 해보고요. 돈 버는 거 너무 어려워요. 쓰는 거 쉽죠.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쉽습니다. 근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당 그쵸? 열정 페이까지 해가면서 해보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 속에서 내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워킹홀리데이 통해 가지고 또 외국에 가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또 체험을 할 수 있고 그 체험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우연히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SNS를 통해서 인스타라든가 페북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내 생각과 타인의 그런 생각들 시야를 더 넓게 확장시켜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인생을 설계하게 되고요. 저도 제가 학생 때 알바를 한 17개 정도 했습니다. 10대에서 20대. 알바해가지고 번 돈으로 배낭여행 갔어요. 유럽 배낭여행 갔어요. 그 배낭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본인이 아주 좋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20대 후반인데 학생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자기는 직장을 그만두고 많은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여행을 왔다는 거예요. 퇴직금을 다 털어가지고 여행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안정된 직장 나중에 다시 못 들어갈 텐데 라는 생각이 더 많이 컸고요. 저 사람 바보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유럽 배낭여행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완전 생각이 바뀌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부모의 따뜻함도 알게 됐고 돈의 소중함도 알게 됐고 다양한 사람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은 것은 정말로 이 가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깨달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가족을 꿈꾸기 위해서는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나의 인생을 설계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인생의 동반자도 찾아보고 내 인생의 멘토도 찾아보고 그러고 인생의 워너비도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 인생을 즐기는 욜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 방금 앞서 말했던 그런 욜로, 다양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요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청년기인 지금의 여러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의 제도와 정보를 신청하고 알 수 있다면 더 좋은 청년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그 국가의 정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을 새로운 가족을 꿈꾸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알고 싶다면 우리 국가복지 정책 중에서 지금 보이는 사이트, 이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라는 겁니다. www.복지.go.kr입니다. 여기에 한번 여러분들이 접속을 한번 해보세요. 복지로에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복지 서비스 찾기 여기에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임신, 출산, 영아기, 아동, 청소년, 청년이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 쳐놨잖아요. 청년, 중장년, 노년 이렇게 7가지로 생애 주기가 구분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시기인 청년을 눌러보시면 우리나라 국가 정책에 308가지의 청년복지 서비스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라도 오늘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다양한 가족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준비하는 솔루션으로 복지로에 한번 들어가셔서 이 청년을 눌러보시면 중앙부처 우리나라의 그 국가의 중앙부처의 41의 청년 정책 그리고 여수시, 순천시, 뭐 여기 광양시 이런 지자체 240개의 정책들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27개의 정책들 나와 있습니다. 또 세부 항목을 하나하나씩 클릭을 하시면요. 디테일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 하나를 띡 들어가 봤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아세요?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취업이 안 돼가지고 학생들이 아니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인턴 경력이 있어야 돼. 근데 인턴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고 하는 걸 널리 홍보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육교 같은 데다가 현수막 걸어놓은 거 봤어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한번 지원해 보시라는 거. 이 제도는 그 저소득층 구직자, 여러분과 같은 청년, 경력 단절된 여성 등 취업에 대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지원 서비스하고 생계 지원 서비스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지원 대상, 서비스의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추가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열면 오늘 제가 이거 뭐 복지 정책에 대해서 하는 수업이 아니고 가족에 대해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열지는 못하겠지만 여기에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부 정보를 이해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문의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에 전화하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전화 또는 방문해서 취업에 대한 서비스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여수시 청년지원센터에 들어가셔도 이러한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제가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하는 복지로라고 하는 사이트 알려드렸어요. 제가 똑같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 강의가 끝나면 정말 들어가가지고 나한테 맞는 거 찾아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얘기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 이게 이렇게 저한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관심 없고 그냥 뭐 이런 거 얘기했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온라인 청년센터도 있어요. 이 방금 소개한 그 복지로보다 청년만을 위해서 더 자세한 정책이 필요하시다면 온라인 청년센터에 한번 방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www.youthcenter.go.kr 이거 다 국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취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하고 있는데 365일 카톡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실시간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나 이거 고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만나서 면대면으로 만나가지고 사람 만나서 또 만나는 시간 정하고 하는 것보다 카톡 편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청년 정책을 비교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전국의 청년과 관련된 공간, 청년과 관련된 프로그램. 오늘 이 그 청년이 알아야 될 브랭크 이거 바로 우리 여수시 청년센터에 들어가시면 정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전국에 있는 거 알아보고 싶다. 온라인 청년센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잘 유용하게 활용하신다면 나의 청년기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요거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취업 지원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 지원 있습니다. 주거 금융 아까 우리 청년들이 걱정하는 뭐 오포의 주거의 문제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생계나 생활의 복지의 문제, 정책에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참여시키는 거, 뭐 투표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정책에 참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요즘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19도 6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실 수 있고 각 지역에 따른 다양한 그런 청년의 정책들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나한테 유용한 지금 아니라 앞으로 뭐가 필요할지도 한번 하나하나씩 쭉 스크리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복지로처럼 하나 한번 들어가 봤어요. 살짝 들어가 봤더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청년 전용 그 창업 자금을 살펴볼 수 있어요. 얘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해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고 또 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대 제가 만져보지 않은 1억을 연 2%의 고정금리로 융자를 지원해 준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정보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면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 끝나시고 난 다음에 한번 많은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솔루션에 준비하는 솔루션에 지금 복지로 온라인 청년센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그 수업을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게임으로 2억을 빚을 져서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그래서 젊은 사람들 상담하는 곳이 있는지를 문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게임을 직접해서 2억을 날린 이 본인이 아니고요. 그 청년 주변에 있는 그 이모님이 이 친척 조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상담받고 싶습니다. 여수에 살고 있대요, 이 사람이. 실제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래서 여수 지역 산단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고 2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본인이 열심히 일한 그 돈과 주변의 지인들한테 꾼 돈으로 게임을 한 모양입니다. 참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2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잃은 그 허망한
그런 속상하고 어이없고 이런 그 친척한테 그래서 어떻게 어디 가서 상담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도 아마도 이와 같은 분은 없으시겠지만 요즘같이 자연스럽게 SNS 즐기고 온라인과 게임을 즐기고 그 세상에 그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게임 머니가 아마 단지 그 숫자로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현실감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자기도 모르게 도박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가족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내 가족도 힘든데 새로운 가족 꿈꾸기가 쉬운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족과 관련을 해서도 이러한 도박 문제 관리 그런 센터들도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와 더불어서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지금 30대에 있으실 거예요. 이 강의 듣는 30대 중반에 은행에 다니는 회사원이 있었어요. 그는 그 은행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돈하고 숫자는 본인의 업무에서 늘 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본인이 경영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돈의 흐름이나 경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자신감 넘치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주식 투자를 하게 됐고 나중에는 선물 옵션까지 하게 된 거예요.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생각대로 투자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결국 30대 초반에 16억의 빚을 지게 됐고 현재 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걸 좀 잃고 방황하고 직장도 잃고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참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절망과 시련 때문에 직장도 잃게 되고 새로운 가족도 꿈꾸기 어렵고 또 희망을 잃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PPT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1336이라고 하는 거 이 그 도박문제관리센터에 한번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두루두루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가족은 생활이잖아요. 직업도 중요하고 취미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다양한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건드리지 않을 문제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이제 1시간 10분 정도 지났는데 제가 갈등에 대해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 이제 화면상으로는 좀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가족의 갈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할게요. 우리가 지금 보여드리는 PPT에는 톨스토이의 그 1875년도에 그 안나 까레니나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아이고 너무 오래됐죠. 이 소설은 정말 유명한 소설인데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신다고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 이렇게 뜨끄뜨끄 거리셨는데 다 보입니다. 톨스토이의 3대 소설은 안나 까레니나, 부활, 전쟁과 평화입니다. 이 세 개의 소설을 읽지 않으셨더라도 그 책 제목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안나 까레니나 책을 딱 폈을 때 첫 구절이 바로 PPT에 있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각 이유가 다르다. 이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대부분 하하호호 웃고 즐겁지만 불행한 가정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경제적인 이유, 자녀 문제, 또 시댁 문제, 성격 차이,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다양한 환경의 문제 때문에 각각 다른 이유로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들이 남들이 봤을 때, 남의 문제를 봤을 때 어때요? 그 불행이 남의 일이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 그 문제가 내 문제라면 내 입장에서 매우 크게 느껴지고 심리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족의 불화가 일어나고 그 불화가 더 급기야는
가족 해체라고 하는 것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죠. 안나 까레리나 소설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막장 드라마하고 비슷해요. 안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고 브론스키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다룬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가족에 대한 그런 사랑, 가족 안에서의 다툼, 나중에는 그 가족이 화합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시면 좀 두껍기는 합니다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가정 모두 비슷하게 닮았다 라고 하는데 불행한 가족은 각각 이유가 있다. 이 첫 구절 이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불행한 가족에서 가족의 구성원들은 그 다양한 갈등을 느끼게 돼요. 갈등에는 그쵸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갈등이에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좌절, 그 다음에 목표, 역할에 따른 갈등. 아, 나는 이 자격증 따야 되는데, 나 영어 시험에서 이번에 합격해가지고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이런 자기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에 대한 갈등. 또는 대인적인 갈등,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 같지 않나요? 누구나 다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갈등이 뭐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도 가족 같아야 되지만 조직이잖아요. 조직에서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뭐 사장님과 직원과의 갈등, 그 다음에 일하는 그런 그 일 안에서의 여러 가지 기능적인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같은 갈등, 지금 어떤 갈등을 갖나요? 개인의 어떤 목표에 대한 갈등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거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 어떤 조직 안에서 이런 그 고통, 갈등 갖고 계실까요? 구직을 만약에 원하는 그 청년이라면 아마 목표에 대한 갈등 갖고 계실 것 같고요. 직장 내에서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업무에 영향을 만약에 끼친다고 한다면 조직적 갈등을 아마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처럼 혼자서 그 갈등의 무게를 오롯이 겪고 계신가요? 견디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갈등의 무게에서 벗어나고자 여러분들 어떻게 노력들 하고 계신가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나의 선택이라는 그 글에서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좋아할 수 없다. 너도 싫은 사람이 있듯이 누군가가 너를 이유 없이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항상 너는 너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나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저도 그래요. 관계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 라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그 강의 주제가 꿈꾸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죠. 관계 안에서 또 새로운 가족 안에서 이 가족을 유지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지금 이제 껑충 뛰어가지고 이제 부부 갈등에 대해서 좀 한번 말을 해볼게요. 이 부부 갈등은 부부 갈등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혹시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그 갈등이 남녀 차이와 그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공통점을 한번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왼쪽은 여성의 특성, 오른쪽은 남성의 특성입니다. 먼저 위에 그 호르몬은 신체적인 그런 차이를 말하는 거고요. 남성은 어때요? 테스토스테론, 우리 그 남성 호르몬, 여성은 에스트로겐. 2차 성징과 그 뭐 신체적인 남성과 여성의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뇌 기능의 차이인데 밝혀진 바로는
여성은 감성을 관장하는 변연계라고 하는 뇌기능이 발달되어 있고, 여성은 이성을 관장하고 있는 전두엽을 통해서 이 논리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성격과 감정의 표현 방식에서도 남자 여자들은 좀 차이가 있죠. 남자는 그죠? 목표지향적, 여성은 관계지향적,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할 때 어때요? 여성은 상대를 지지하고 공감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대화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남성은 당면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대화를 활용합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경험하는 부부들도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부부는 모두 그가 태어나고 자란 그런 가족의 문화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그런 행동의 방식들을 표현하는데, 이러한 원가족 안에서 자기를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화의 강도가 낮아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좀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남자 여성의 이런 차이 때문에 그 관계 문제도 생기고 부부 간에 문제도 생기고 여러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부 갈등에는 그거를 대처하는 그런 방법들도 여러분들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을 회피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만 집중을 하고 부정적인 거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고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만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냥 외부의 뭐 종교라든가 여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갈등 회피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갈등 폭발 유형이 있는데, 화산 폭발과 같이 격렬하게 다툼을 하고 애정 표현도 하지만 화도 잘 내요. 그래서 우리가 칼로 물베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부싸움은요. 그게 바로 갈등 폭발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갈등 해결 유형이 있는데요. 이 합리적인 갈등 유형은 상대의 만족을 위해서 대화 기술을 활용하고 의견 충돌을 했을 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 한번 해결해 보자.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떠한 유형으로 이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시나요? 갈등 회피인가요? 갈등 폭발인가요? 합리적인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귀고 있는 또는 사귀었던 그런 이성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갈등 대처 유형으로 사용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거슬러서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청년기에 20대 남친을 사귀었을 때 저는 갈등 폭발형의 그런 유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친을 사귀는데 화냈다가 다시 좋아했다가 싸웠다가 다시 친했다가 또 헤어졌다가 왔다 갔다 막 하면서 내 감정에 치우쳐서 그쵸? 이성교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다양한 사람 만나고 있고 그 다양한 사람은 이제 인간관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결혼 생활은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기에 제가 20대에 사귀었던 사귄 관계에서 갈등 폭발형으로 이렇게 막 사귀었다가 막 그러니까 싸웠다가 막 했다가 이렇게 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폭발해버리면 가족 해체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죠? 합리적인 갈등 해결 유형을
사용해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그 최대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모 자녀 관계, 인간관계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 가족 실태에서 보면요, 부부 갈등에 있어서 배우자 하루 평균 대화하는 시간을 봤더니 어떠냐면요, 30분 미만,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이 1시간 미만이 한 58% 정도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2015년보다 2020년에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자,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친밀감 형성하고요, 잘 이해하고 잘 믿고 신뢰할 수 있고 서로의 공감대를 얻는 기회가 됩니다. 물론 대화를 하다가 의도와 달리 잘못된 언행으로 간섭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화내기도 하고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데, 대화를 할 때는 그죠?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의 기술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잘 경청해주고 끄떡끄떡 눈 마주쳐주고 아이 컨택 해주고 공감해주고 무조건적인 존중하라고 이제 우리 그 상담학에서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대화를 합리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에 만족하는 비율도 30대 미만 보세요. 어때요? 70.6%가 대화하니까 그 문제 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솔루션이잖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커플 간에 어쩔 수 없이 그 성격 차이나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해서 답답하고 걱정되고 막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한테 진단하고 평가하고 상담을 통해서 내적인 어려움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땡땡땡 상담소에 가면요, 돈을 내야 되는데요, 우리 지자체 여러분들 주변에 여성가족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가정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부모 자녀 간의 상담도 해주고요, 부부 간의 상담, 그 다음에 커플,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도 다 상담해주고 있고요. 아까 도박 문제라든가 또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직업에 대한 그런 고민 이런 것들도 이 상담가가 전문적으로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한번 상담을 의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면 내 고민을 어디에 호소할 수도 없고 단지 그냥 내 얘기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생각보다 쉽게 내 속마음을 털어낼 곳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솔루션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다양한 말씀을 1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강의는 여수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강의 주제를 설문한 결과 결혼 준비와 결혼 생활 그리고 그 갈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강의가 진행이 됐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괴테 파우스트의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존재이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를 위해서 방황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적합한 직업을 찾고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방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방황이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는 좋은 결실의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프닝을 하면서 꿈꾸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여러분들 뭐 사치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아까 말한 그런 다양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을 구성해서 가족을 통해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갖고 그 힘으로 우리 지역에 든든한 청년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동료, 옆에 있는 가족, 반려동물, 다양한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고 그리고 풍요롭게 하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실래요? 제가 너무 그쵸? 다양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다 얘기했죠. 교수님, 그럼 가족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게 아마 제가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준비 솔루션에 주변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시면 된다. 도박의 문제 1336으로 전화하시면 된다. 까지 다 말씀을 드려서 지금 채팅방에 지금 채팅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지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 승윤 씨라고 돼 있는 분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어떠실까요?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맞춰도 될까요? 센터장님, 혹시 센터장님이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이렇게 반달 웃음으로 네 키키키키 하시면 없으시죠? 제가 이렇게 강의 준비했는데요. 우리 가족이 여러분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시면 청년이 가진 브랭크가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브랭크 안에 아마 지금 다양한 재테크의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아마 이전 시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동반자를 찾아 나가는 그 결혼 그리고 그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강의가 너무 좋아서 질문이 없다고 제가 알고 끝내도 될까요? 예,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클로징 음악이 나가고 있는데요. 음악 듣고 여러분들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결혼 축하금, 네, 결혼 축하금과 관련해 가지고도요, 여러분들 그 온라인으로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결혼 축하금 그리고 결혼 지원금도 각 지자체마다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출산 장려금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그 아이 낳아서 뭐 아이 낳기 와 관련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해남군이 그 출산 장려금 가장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여수시는 결혼하면요 2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미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셔도 좋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저는 청암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있으니까 저한테 직접 해주셔도 되고, 또 청년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청년지원센터 우리 잘생긴 오병은 센터장님과 직원들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지자체에다가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주변에 이렇게 한번 알아보시고, 여러분들 검색 잘 하시잖아요. 유튜브에 보시면 뭐 다양한 정보들 나오니까 거기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보니까 한 20-30명 정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